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대답이라고 부제를 붙일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6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작은 글씨로요.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달라. 서로 타자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손 내미는 거지.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네, 우리 책의 114쪽부터 읽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엔 진실이 있다. 정육점의 고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시체라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생각난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시신이 될 사람들이다. 삶의 끝이 아닌 삶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그려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 도심은 정적이 가득했다. 마스크 쓴 노동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뉴스 화면은 유럽과 미국 곳곳에 늘어선 시신 트럭과 시체 안치소, 널브러진 관을 보여주었다. 장의사들은 비명을 질렀다. 장례 절차조차 사치였다. 죽음이 삶의 천막을 찍고 들어온 듯 서늘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보며 비감한 기분으로 평창동의 스승을 찾아갔다.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른, 이어령 선생님을 만나면 거짓 희망이 아닌 정직한 미래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가죽 슬리퍼를 신은 단정한 어른이 문을 열어주었다. 선생님, 요즘엔 희망을 버려야 살 길이 보인다고 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코비드의 D가 디지즈지 않나? 이미 병이 된 거야. 때 되면 앓는 인플루엔자처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라네. 백신도 인간이 개발한 화학치료제가 아니야. 인체에서 생긴 면역체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네, 토착화되는 때 1, 2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나저나 코로나로 녹다운과 초연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인지 저는 일상의 시간 감각, 공간 감각에 에러가 생겼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인류가 생겨난 이후 처음이니까. 세계화가 세계화를 막아버렸잖아. 문 닫고 이동 제한하고 마을과 마을을 봉쇄하고 글로벌과 로컬이 한데에 뒤엉킨 이 상태는 코로나의 역설이라네. 바이러스 회오리가 아래부터 위까지 전 지구를 골고루 흔들어 놓으니 새롭게 전복된 시야가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지구 생명체 전체의 시련이어도 언젠가는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데 동의해요. 인류가 늘 그렇게 살아왔어. 세계대전, 패스트, 에이즈, 사스, 인류는 끝없는 재앙 속에서 진화해왔네. 지금은 21세기니까 그에 걸맞은 글로벌 시련이 온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각 나라 리더들도 합을 맞춘 듯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트럼프, 시진핑, 푸틴, 마크롱, 일종의 동기화라고 봐야 할까? 동기화는 여기 싱크로나이즘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은 싱크로니즘? 왜 매미들이 각자가 울어도 자기들끼리 약속이나 한 듯 리듬을 맞추잖아. 박수 칠 때도 처음 칠 때는 각자 치지만 치다 보면 짝짝짝 박자가 맞거든. 그걸 동기화라 해. 각 나라가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 혁명 나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데서도 일어나거든. 생명이든 문명이든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우리는 거기에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맞춰서 흔들거리고 있는지도 몰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결국 그런 얘기잖아. 우리가 사랑하고 일하는 것도 다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일관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자, 맹자, 노자도 다 국가와 인류 존속을 위한 프로그램, 선전원들이지. 나라에 충성을 바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하. 그러나 바이러스도 결국 인구 조절이라지 않나.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 인구 조절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신비가 있어. 어떤 신비요? 이런 재앙이 끝나면 인구가 확 올라간다는 거야. 생명의 욕구가 그만큼 힘이 센 거죠. 그렇지. 아까 동기화처럼 전쟁, 역병 이후엔 생명이 꽃을 피워. 자연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큰 드라마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 우연이라면 로또 복권 1000만번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의 우연이지. 과학자들은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해. 생명도 진화도 우연이라고. 모르면 다 우연인가? 하하. 빅데이터를 보면 우연이란 없어. 선생님은 조망의 시야가 넓어서 D와 앞을 동시에 보니 이야기의 사이즈가 늘 빅 히스토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즐긴다네. 하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커져 있어요. 다행히 오페라처럼 이야기의 크레센토, 디크레센토가 조절돼서 저는 흥이 납니다만 큰 얘기들은 다 똑같아. 큰 얘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 그게 전부야. 큰 이야기를 하면 틀린 말이 없어. 지루하지. 차이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거든. 디테일 속에 진실이 있다고 외국 논문을 보면 모든 게 아주 작고 시시콜콜한 데서 시작해. 구체적이지. 반면 우리나라 논문은 8.15 해방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식이야. 안타까운 일이네.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 가서 지적받는 게 뭔 줄 아나?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화한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거대 담론을 좋아해. 나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추상적인 이야기는 질색이거든. 생활고를 파고드는 이야기를 좋아하시죠? 생활 속을 파고드는 이야기를 좋아하시죠? 문화부 장관 시절에도 가장 잘한 일이 노변을 갓길로 만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생활 언어에서 일반 언어로 나아가는 게 순서야. 효도해라, 정의를 실천해라, 이런 큰 일반론을 주장하는 건 공허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샤르트르도 그랬지. 징집영장과 어머니 부고를 동시에 받았어. 군대 늦으면 탈영이다. 너는 어머니 장례식에 갈래? 군대에 갈래? 퍼블릭과 개인의 의무가 충돌할 때 어떡할 거냐는 거지.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허투루 생긴 말이 아니지요. 인간은 모두가 개별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논쟁하잖아. 고장난 전차가 오고 있다. 선로가 갈라져 있다. 나는 스위치를 바꿔준 사람이다. 그냥 두면 트레일러가 10사람의 인부를 깔아 죽이고 선로를 바꾸면 한 사람이 죽는다. 어떻게 할래? 학생들은 당연히 10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한 사람이 내 친구고 다른 쪽 10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할래? 그 한 사람이 네 가족이고 다른 쪽 10사람은 친구다. 어떻게 할래? 가혹해도 케이스를 파고드는 거야. 그 목적이 뭐겠나? 처음엔 쉽게 결정했던 일반론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닫기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야. 일반론이 진리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네. 소제목입니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에 바로 그 상황들, 딜레마죠.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봐야 해. 코로나 시절에는 더욱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한 사람을 구할 것인가 9사람을 구할 것인가. 마스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네. 마스크는 처음엔 내가 살기 위해 썼지. 지금은 어떤가?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남에게 안 옮기려고 써. 사회적 시선에 강제가 있지.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스크는 쓴 게 아니라 입마개처럼 씌워진 게 되는 거야. 쓴 거든 씌워진 거든 마스크를 한 건 똑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마스크 한 장에 사회와 나의 관계가 나와. 식민지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명령하니까 하는 거야. 복종이고 강제지. 사회적 매너와 자율성 사이에서 내적 아우성이 있어요. 저만 해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잠깐 내렸다가도 저 멀리서 사람 오는 게 보이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스웨덴은 일절 관여를 안 해. 국가에서 통제를 하지 않지. 쓰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다 쓰고 지켜. 교통법규도 그래. 법규를 없애면 오히려 법규를 지켜. 선생님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죠? 자율성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네. 개인의 생명에 국가나 제도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 같아도 위험해. 미친 사람 가두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미쳤다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지. 겉으로 보면 감옥이나 정신병원은 당연해 보여도 그 안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정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누구의 결정이야. 내 말은 환자든 죄인이든 격리하고 처벌을 내릴 때 무조건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는 일반론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개인의 관점을, 제도의 맹점을 함께 봐야 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판도 법도 그들을 촘촘히, 다시 읽겠습니다. 재판도 법도 그물을 촘촘히 하고 정밀해지는 거지만 특정 상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가정해보라고. 경계해야죠? 경계해야지.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나라마다 다 달라. 중국은 확진자가 사는 집에 못질까지 해버렸어. 거기는 그래서 코로나 잡지 않았느냐고? 내가 걸렸다고 상상해봐.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지 소름 끼치는 얘기야. 4천만에 속해 있어도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야.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간다는 예수의 말을 생각해보라고. 왜 그랬을까?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경중이 다를 것 같지? 아니야. 99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야. 선생님,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우리가 숫자의 논리에 현혹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보게.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른 99마리도 길을 잃을 수 있어. 왜 그 생각을 못하나? 길 잃은 한 마리가 99마리와 다른 게 뭐 아니야. 똑같아. 똑같다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한 명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야. 네, 압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것일 테지요.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전장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그 반대편에 있는 소설이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야. 참혹한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주인공 폴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던 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는 최고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다네. 거기선 100명 이상 죽으면 이상이 있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죽어간 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었던 걸까? 이상 없다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네요. 나의 고통이 이상 없음으로 처리될 때 타인의 안도 속에서 더 큰 소외가 일어나는군요.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건 통계야. 100만 명이 죽어도 그건 다 한 사람의 사적 죽음이거든. 이걸 잊으면 안 돼. 이 세상에 100만 명이란 건 없지. 국가에서, 사회에서 볼 때 100만 명인 거야. 서부전선도 독일 병사의 시각에서 보니까 서부전선인 거잖아. 그게 인식론의 문제야. 철학자들이 말하는 타자성의 철학이 거기서 나오지. 타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가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그 자리가 윤리의 출발점이라네.
타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왜곡해서 안 돼. 일례로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남이 그걸 아는 줄 알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은 자기 아픔을 거기서 투영한 것 뿐이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고요? 몰라, 모른다네.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플까? 그건 자기가 아픈 거야. 자기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얇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솔직해. 깊은 사유의 결과라기보다는 관습이 그래. 대담하게 윤리의 선을 넘고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같은 작품만 봐도 자신의 추함과 추락을 낱낱이 관찰해서 드러내죠. 짐승의 몸으로 산을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짐승의 몸으로 신을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일본인들은 그러한 특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물적 본능을 억압해왔지만 일본 작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편이지. 한국 작가로는 김승옥 정도야. 가령 김승옥은 이런 식으로 써. 고향인 무진에 갔다가 성묘를 하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하루 더 묵는 바람에 어머니 산소에 갔다. 그러고는 비가 나를 효자로 만들었다라고.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못 써. 일본의 경우 포르노 아닌 순수 문학 작품에서도 담담하게 형수랑 자고 며느리랑 자고 노벨상 받은 작가급도 그런 식이야. 다자이 오사무, 무라카미 하루키를 우리 젊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지 몰라. 다음 소제목은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성경에도 인간의 못남과 부덕함이 바닥까지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윗 왕요,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유다도 며느리인 다말과 합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비루함과 위대함이 다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록자들, 작가나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도덕자나 지식자가 아니라네. 감추고 싶은 인간의 욕망, 속마음을 광장으로 끌어내 노출시키는 사람들이지. 거울로 비춰주는 거야. 보통 사람은 비참한 자기 얼굴을 안 보려고 해. 흐린 거울이나 깨진 거울로 보지.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예술가만이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봐. 왜 주사 맞을 때 고개 안 돌리고 똑바로 쳐다본 사람 있지? 독한 사람이잖아. 바늘 돌아가는 것, 다시 읽겠습니다. 바늘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 심지어 그 장면과 느낌을 묘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술가가 돼. 지독한 인간들이지. 자기 삶이 사소하면 사소한 대로, 비루하면 비루한 대로 정직하게 기록하는 인간들이야말로 담대한 사람들이죠. 일본 문단이 부러운 게 그런 사소설 분야가 잘 발달돼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잘하더구만. 새로운 이야기보다 그 기록의 태도에 반응한 것 같아요. SNS를 봐도 그 어느 때보다 일상을 꾸준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주 보여요. 정확할수록 공감과 차이를 다 끌어낼 수 있어서겠죠? 정확성보다는 솔직성이 우선이네. 솔직해야 정확할 수 있어. 솔직성이 선행 조건이군요. 좀 전에 주사바늘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기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가려졌던 사람들의 일상적 통증이 들춰지니 그동안 건강조차 이데올로기화했던 사회의 편견이 다 새롭게 보였어요. 이데올로기 사회도, 이데올로기 소설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 네, 개개인의 인간을 커다란 이불로 다 덮어버리니까요. 요즘엔 이데올로기 소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렴. 자네와 얘기하는 것도 커다란 이불 하나하나 들추는 작업이야. 바깥에 있는 덮개, 내부에 있는 덮개 다 까야 진실이 드러나. 예술가라면 그동안 사회가 덮어왔던 것들을 까발려야지. 한꺼풀 한꺼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친구가 뭔가? 사회가 뭔가?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그동안 집단주의, 국가주의를 경멸해왔네. 바글바글한 데는 끼고 싶지 않아서
해수욕장도 안 갔어. 사람들 잔뜩 있는 곳에서 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 껴있는 게 싫었다며. 무리 속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단호하게 싫어. 보들레르도 그랬잖아. 주여, 내가 저들과 똑같은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쓰게 하소서. 아름다운 오만이군요. 오만이 아니야. 인간은 다 그래야 하는 거야. 내가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때로 사는 거라네. 여기서 때는 물입니다. 물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간인가? 그냥 무리지어 사는 거지. 인간이면 언어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지문을 가졌어. 그게 바로 only one이야. 영어입니다. only one. 무리 중에 그놈이 아니라 유일한 놈이라는 거지. 그렇게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거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끌어안겠나?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어? 그런데 나 없는 우리? 아니, 뗄 말씀이야. 큰일 날 소리지. 그래서 내가 사이를 강조하잖아. 너와 너 사이, 그 사이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나와 너 사이입니다. 나와 너 사이. 그 사이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거지. 자네와 나 사이에 인터뷰가 있는 것처럼. 갈수록 인터가 중요하죠? 중요해. 앞으로 점점 더 인터페이스 접속 장치가 중요해. 가로 열고 컵을 가리키며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달라. 서로 타자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손 내미는 거지.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서로의 것이죠. 컵에 달렸으니 컵의 것이겠지만 또 컵의 것만은 아니잖아. 나 잡아주세요라는 신호거든. 손잡이 달린 인간으로 사느냐, 손잡이 없는 인간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그런데 또 한편 컵에 손잡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봐. 갑작스럽게 내 것이 되잖아. 같은 사물인데도 달라지는 거야. 유일해지는 거지. 이런 생활 속에 생각이 시가 되고 에세이가 되고 소설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라네. 시인이 따로 있고 철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이미 다 시인이고 철학자라고. 스승은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는 김지수님의 그냥 설명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인이 따로 있고 철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이미 다 시인이고 철학자라고. 스승은 목소리를 높였다. 밥 숟가락으로 밥을 먹듯 언어를 사용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고 철학이라고. 요리사만 요리하나? 집에 오면 다 요리하잖아. 듣고 보니 그러했다. 열띤 토론을 벌인 후 선생님은 늘 점심 먹고 가라고 나를 불러 세웠다. 당신의 접시에 있던 스테이크와 생선을, 브로콜리와 채소를 내 접시에 직접 옮겨주고는 흐뭇하게 내가 먹는 모양을 지켜보시곤 했다. 나는 많이 먹지 못해. 천천히 들게나. 물김치도 먹고 사과도 먹고 후식까지 배불리 먹게나. 선생이 씹어주는 지식으로 정신의 허기를 채우고 나눠준 음식으로 육체의 허기를 채운 날이면 한동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음식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았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끼니 때가 되어도 줄이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팥뿌리의 지옥, 팥뿌리의 천국. 끝까지 이기적일 것 같은 사람도 타인을 위해 팥뿌리 하나 정도는 나눠준다네. 그 정도의 양심은 꺼지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이제 130쪽입니다. 기자로서 나의 생활은 선생님을 만나는 일과 묘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돌아갔다. 내가 의문을 가지고 쓴 칼럼에 스승의 의견을 듣는 일은 즐겁기도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두려움은 무서움이라기보다는 다른 세계로 확장되기 직전의 긴장과 떨림에 가까웠다. 매주 화요일의 그 만남은 공적인 일도 사적인 일도 아닌 채로 매일 남루해진 나를 일으켜 세웠다. 선생은 휘파람 불듯 무심하게 내가 죽거든 책을 내게 라고 말해서 나를 놀라게 하곤 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분 뒤 젖은 낙엽 위로 그날이 왔고 때로는 축복처럼 눈이 내린 후에 아침이기도 했다. 소제목 어쩌면 우리는 모두 팥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부탁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테이커보다 도움을 주는 기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도움을 주는 사람만큼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리퀘스터도 중요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거절이 겁나 부탁을 두려워하지만 실험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묻힐 수 있는 자원을 캐내어 유통시킨다는 차원에서 부탁이 매우 역동적인 행위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마스크와 똑같은 얘기라네. 마스크는 나를 위해 쓰지만 남을 위해서도 쓰잖아. 부탁도 그래. 나를 위해 하는 거지만 그게 남에게도 유익하거든. 나는 남에게 부탁할 수도 부탁받을 수도 있어. 그걸 알기에 도와주는 거야. 반대로 남한테 부탁 안 하는 사람은 남의 부탁도 잘 들어주지 않아. 맞습니다. 빈자들은 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이웃의 부탁을 선선하게 들어주는 한편 부자들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웃을 신뢰하지도 부탁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데이비드 테스테노라는 사회심리학자가 그러더군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남의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 못해. 돕는 게 생존에 유리하거든. 살아남으려는 이기적 유전자가 이타성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 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게 딱 그 얘기야. 사회적 생물의 특성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아는 것 같잖아? 실제로는 안 그래. 길 가는데 어린애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잖아?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뛰어들어서 그 어린애부터 꺼내. 버스가 진흙탕에 빠져 헛바퀴 돌리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함께 민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팥뿌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심오한 이야기지. 살면서 선행을 베푼 적 없는 인색한 노파가 지옥에 갔어. 지옥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수호천사가 그 노인을 가엾게 보고 하느님께 간청을 하지. 생전에 저 노파가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노파가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오는 것을 허락해. 평생 인색했지만 그래도 파 한 뿌리의 작은 선행이라도 했으니 그것을 기억한다고. 노파가 신이 나서 팥뿌리를 붙잡고 지옥불을 빠져나오려는데 그걸 볼 다른 놈들도 살려달라고 그 팥뿌리에 우르르 아기처럼 달라붙는 거야. 노파가 달라붙는 손길을 밀쳐내며 소리쳤지. 이거 내 팥뿌리야. 그 순간 후두둑 팥뿌리는 끊어지고 모두 지옥불에 떨어졌다네. 스스로 팥뿌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인간의 이기심이 뼈가 저렸다. 어쨌든 팥뿌리 하나의 선행이라도 신에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네요. 끝까지 이기적일 것 같은 사람도 타인을 위해 팥뿌리 하나 정도는 나눠준다네. 그 정도의 양심은 꺼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 남을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막내 아들 알로샤를 통해 많은 걸 이야기하네. 알로샤는 수사가 되려고 했지만 자신이 존경하는 신부가 죽고 그 몸이 썩자 창녀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지. 내가 수사가 되기는 틀렸다. 고결한 성인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미 죄인이니 다 글러먹었다. 그때 창녀가 알로샤에게 해준 이야기가 팥뿌리 이야기라네. 그날 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알로샤의 꿈에 죽은 신부가 나타난 거야.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자면서 알로샤를 불렀다네. 너 뭐하는 거야? 빨리 와.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저는 못 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팥뿌리들이잖아. 아, 천국에 온 자들이 다 팥뿌리였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기쁨 섞인 탄식이 나왔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 섞인 탄식이 나왔다. 살면서 팥뿌리가 이토록 감미롭게 느껴진 적이 있던가. 맞아. 인간은 다 구제불능으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각자 붙들 팥뿌리 하나씩 있었던 거야.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라이터 하나라도 빌려줬던 거야. 싫어도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건넸던 거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의 참 모습이야. 천국에 가보니 가까스로 팥불이 붙잡고 올라온 자들이 가득한 거야. 부탁하고 도움 주고 설사 그게 하찮은 것이라도 서로를 구해주는 팥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면 푼돈이라도 주고 누가 떨고 있으면 자기 외투라도 벗어주는 거야. 대단히 선량하지 않아? 아주 보통의 인간들이 어떤가? 선생의 장난스러운 미소가 마치 자네도 나도 다 팥불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묘한 동지의식이 느껴졌다. 팥불이의 지옥이 아니라 팥불이의 천국이라니 안도감이 듭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런 거잖아.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서로 살려고 악다구니를 쓸 줄 알았던 거야. 극한 상황이 오면 악마의 본성이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어. 못된 깡패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나치 장교 중에도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 배신하는 놈은 평소 믿었던 사람이야. 극한에 몰리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는 거라네. 수용소에 와서 비로소 인간의 민낯을 본 거지. 보통 때는 감추고 살아. 자기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걸세. 불이 나봐야 알고 홍수가 나봐야 알고 코로나가 덮쳐봐야 아는 거야. 나를 덮고 있던 위선과 위약을 다 들춰내는군요. 극한 상황이. 그렇지.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을 관찰하고 그 반응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라네. 그런데 자네가 내게 부탁에 대해 처음 물을 때 자네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지극히 윤리적 발상이야.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지만 실험해보면 돕는 자들이 훨씬 많다. 이게 윤리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논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건 윤리적 판단이지. 진, 여기서 진은 참 진입니다. 진의 세계에 들어가면 선악과는 다른 차원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로 갈라져. 인간이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의 물음하고는 다르다네. 참인가 거짓인가는 생각을 다루는 인지론이고 착한가 악한가는 행위를 다루는 행위론이야. 선악은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거든. 그런데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져. 살인자여도 잘생긴 사람이 있잖아. 살인자라고 해서 다 험악하게 생긴 거 아닌거든. 그건 윤리하고는 관계도 없고 진리하고도 관계없어. 아름다움과 추함은 또 다른 거라네. 참을 다루는 진도, 행위를 다루는 선도 아니야. 제각자 미를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영역이라네. 생각을 다루는 인지론, 실천을 다루는 행위론, 표현을 다루는 판단론, 인간으로 풍부하게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네. 앞서 말씀하신 자연계, 법계, 기호계의 구분처럼 대상을 사고할 때도 인지와 행위와 판단의 영역으로 기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아. 철학자 칸트가 바로 그 세 가지 영역을 질서 있게 정리했어. 진실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고 선악의 윤리 문제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고 아름다움에 관한 것은 판단 이성 비판에서 다뤘지. 그게 모여서 서양의 세 가지 기준인 진선미가 된 거라네. 예를 들어볼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의 물리적 실체를 볼 수 있나?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야. 인지론으로 보면 없는 거야. 순수 이성이지.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신이 있어야 해. 그래야 질서도 잡히고 선악의 기준도 생기거든. 그러면 그건 행위론이 되는 거야. 실천 이성이지. 표현의 세계를 볼까? 흔히 시인을 신의 감정을 대필해서 표현하는 존재라고들 해. 그러나 물질 중심 사회에서 시인은 하등 쓸모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시인을 필요로 한다네. 철학도 시로 표현되면 더 잘 이해되거든. 그게 표현론, 판단 이성이라네. 그렇게 서양은 세 가지 다른 기준으로 진선미, 의식주를 구분해서 논하는데 동양은 좀 두루뭉술해. 진이 선이고 선이 미이고 미가 선인 걸로 착각해.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선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심지어 서로
갈등시켜서 진선미로 등수를 가려. 다시 얘기하지만 참과 거짓의 세계, 선과 악의 세계, 미추의 세계는 범주가 달라. 이 세 개의 세계를 얼마나 잘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융합하느냐가 서양과 동양의 큰 차이를 만들어.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야기가 커진다며 선생은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다. 독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한 거 하나도 못 쓰겠다고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치시며 기질적으로 진지해서인지 나의 스승의 말씀이 하나하나 달고 새로워지고 지혜의 두레박을 내려도 된다고 스승은 부추겼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질적으로 진지해서인지 나는 스승의 말씀이 하나하나 달고 새로워 더 깊이 지혜의 두레박을 내려도 된다고 스승을 부추겼다. 사람마다 진선미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하는지, 또 사회마다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선별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기 다움의 윤리로 진정성이라는 화두가 올라오면서 진짜 아닌 진짜를 향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사람이 착한가, 이타적인가를 묻는 도덕성, 그 사람이 예쁜가 실력이 있는가를 묻는 표현의 힘에 앞서 그 사람이 정직한가 일관되는가라는 진정성의 잣대로 과거와 현재의 위선이 낱낱이 들춰지기 때문이다. 착하지 않아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예쁘지 않아도 개성으로 긍정하며 그 다름의 값을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타인의 미움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들, 진짜 나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참 자기를 거부하는 거짓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스마트한 개인들이 사는 세상. 점차 이 세계는 그렇게 진의 세계를 중심으로 수만 가지 바코드의 선과 미를 재배열하며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구구단은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 저는 평소에 선생님이 어떤 부탁을 하며 사신지 물으려 했는데 늘 그렇듯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시네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철학과 손잡고 선악의 문제나 이타성을 다루던 서구 심리학계가 몇 년 전부터 경제학과 손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인간 행위를 유도하는가 하는 행동심리학적으로 연구가 쏠려 있죠. IT나 기술업계 전 분야에서 인간 심리에 따라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이 어떻게든 소비자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인간이 홀로 사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럴 때 심리학이 경제학의 한여가 됐다는 느낌도 들어서 좀 착잡합니다. 따지고 보면 윤리학을 죽인 게 심리학이야. 내가 악해서 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분석하거든. 심리는 윤리적인 게 아니니까.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바탕에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있어. 호르몬, 전두엽, 뇌과학으로 풀면 인간은 뇌의 전달 물질에 따라 조종당하는 거야. 호르몬에 따라 흥분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윤리학은 정신적인 건데 심리학이 생기면서부터 과학이 됐어. 뇌과학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윤리학의 자리를 심리학이 꿰찼고 심리학이 인지론을 대신해서 AI가 되고 있다네. 정확합니다.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AI, 그 AI가 디자인한 환경에 맞춰 나의 심리와 행동이 따라가고 있어요. 뇌과학, 인공지능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는 로봇이 심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다투겠지. 그도 그렇게 요즘 저희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농담도 하고 스무고개 놀이도 해요. 친구 같기도 하고 보모 같기도 하죠. 커튼 쳐놓고 대화하면 자네도 앞사람이 로봇인지 사람인지 분간 못할 거야. 기계에는 마음이 없다고 하지? 그것도 웃긴 소리일세. 사람도 그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아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거야. 커튼 치고 한쪽은 로봇, 한쪽은 사람이 들어가서 대화해보면 기계가 더 인간 같을 수도 있어. 유물론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로봇과 인간은 다르지 않아. 마음도 화학 물질론이 되니 그런 식이면 로봇 하나 사면 되는 거지. 과학의 실수가 거기에 있네. 과학의 실수요? 그래, 진짜 인간을 뺀 거야. 인간은 변덕스럽고 어디로 튈지 몰라. 보편성이 없어. 사실 모든 생물이 다 그래.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생명 아닌 것은 안 그래.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지. 과학으로 일반화하려면 그 대상이 정물 되어야 하는 거야. 생명이 없어야 하는 거지. 나비 관찰할 때 보라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나? 죽여서 포르말린 적셔 핀으로 꽂고 보잖아. 과학은 인간이 살지 않는 달나라, 인간이 살지 않는 우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거기에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을 표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과학이야. 인간을 배제해야 성립되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자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더군요. 지구에서도 달에서도 화성에서도 동일한 수식으로 힘과 속도를 풀 수 있으니 과학만이 유일하게 믿을만 하다는 거죠. 과학은 유니버설, 우주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물의 척도를 인간으로 하면 비과학이 돼버려. 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없으니까. 우주 공간에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을 배제해야 통하는 게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걸 인정 안 해.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표준은 가짜야.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제 멋대로가 되거든. 사람 몹시 제 멋대로야. 어디로 튈지 모르지. 개는 훌륭하고 벼룩은 나쁘고 까마귀는 흉악하고 꽃은 아름다워? 그런 저마다의 개별적인 주관이 과학의 시야에서는 이물질이야. 인간을 없애야 과학이 선명해져. 그게 수학이라네. 수학은 인간이고 인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구구단은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6 곱하기 7은 42는 인간의 바깥에서 이미 정해진 논리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통하고 영국에서도 통하고 달나라에서도 통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 경험과 관계없어. 어쩌면 신에 가까운 거지. 그런데 말이지. 스승의 말끝에 맑은 기운이 돌았다. 그런데요, 문학예술은 그렇지 않아.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네. 동물을 이야기해도 인간이 돼. 이솝우화처럼. 과학과 예술이 대립하는 이유는 분명해. 과학은 모든 것을 비인간으로 가정하고 예술은 모든 것을 인간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라네. 물론 예술 중에서도 추상예술이 있지. 그런데 그 또한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야. 인간의 시각 경험으로 미술이, 청각 경험으로 음악이, 언어 경험으로 문학이 탄생한다네. 인간의 경험 그 자체는 추상이 될 수 없거든. 출발 지점은 달라도 과학과 예술은 또 끝없이 서로를 탐색하지 않나 싶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기하학적 현대 추상 미술을 좋아하고 작곡가들은 수학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음악의 거장인 진은숙이 우주의 탄생 과정을 담은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라는 대작을 작곡한 후 카오스 콘서트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강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8대가 동시에 연주해서 카오스 안의 질서를 이뤄간다든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프랙털에서 미세하게 의미를 바꿔 기묘한 하모니를 만들어 간다든지 구조가 필요할 때 수학적 방법이 돌파구가 된다는 말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 세계가 또 한 번 부서진다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보는 자에 따라 달라져. 존재하지 않는데 누군가 보면 또 나타나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물리세계에서 모든 것은 입자와 웨이브로 나누는데 양자의 세계로 들어오면 똑같아지거든. 웨이브가 입자고 입자가 웨이브야. 양자 컴퓨터가 그렇잖아. 보통의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지. 그런데 양자는 0이면서 동시에 1이야. 죽으면서도 동시에 삶이라는 거야.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거야. 양자역학에서 보면 우주의 블랙홀도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 양자역학 연구자들이 노자, 장자 같은 동양 철학의 세계로 빨려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걸세. 그야말로 꿈속의 꿈이런가의 세계로군요. 그게 양자의 세계고 뉴사이언스의 세계지. 양자 컴퓨터로 하면 0101로 계산해서 만년이 걸릴 것을 200초에 끝내버려. 지금 중국에도 양자 컴퓨터가 6대쯤 있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수시로 차원을 넘나든 스승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내게는 양자역학의 세계처럼 여겨졌다. 죽음과 삶이 등 돌린 채 포옹하고 진선미와 과학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만나는 이어령이라는 양자역학의 산맥.
한창 열을 내다가도 선생은 나는 사실 이런 어려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며 주춤했다. 애초 라스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나 또한 그가 이 땅에 남은 자들의 가슴을 적셔줄 자만에 가까운 카운슬링의 언어를 들려주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인터뷰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 예측 불허의 확장성으로 덮여있던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낯선 세계를 세계의 민낯을 현미경처럼 비췄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라니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모르느냐에 따라 스승은 때로는 신이 나타나서 때로는 다시 읽겠습니다. 스승은 때로는 신나서 신이 나서 그래서 제가 이 신을 가스로 알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때로는 신이 나서 때로는 분이 나서 목청을 높였다. 호기심과 천진성은 그의 본성이자 나의 본성이기도 했다. 과히 표를 내지 않았지만 내가 스승에게 강력하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었다. 소제목이 밤사이 내린 첫눈, 눈부신 쿠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질문 없는 답이 숨통을 틔웠다. 어제 첫눈이 내렸잖아? 어제 첫눈이 내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밤에 눈이 와서 새하얗게 깔린 거야. 그때 첫 마디가 뭐야? 와, 눈 왔다. 손님이 온 것처럼 눈이 왔다고 해. 어릴 때 생각이 났어. 추워서 이불을 쓴 채로 창문 쪽으로 가서는 창호지 문구멍을 뚫어서 바깥을 보는 거야. 밤사이 내린 눈, 뜰에 장독대 수에 수북이 쌓인 눈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눈 내린 게 왜 그렇게 기쁠까? 낮에 내린 눈보다 밤사이 내려 아침에 보는 눈은 왜 그리 더 반가울까? 눈부시지, 맑지. 해는 비치는데 은빛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 눈이 새하얗게 와서 눈이 새물새물하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제가 아끼는 시예요. 참 경이롭지. 밤사이 내린 눈은 왜 그렇게 경이로울까요? 변화잖아. 하룻밤 사이에 돌연 풍경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가 외국 갔을 때 왜 가슴이 뛰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왔더니 다른 세상이 된 거야. 하루하루 똑같은 날들에 갑자기 커튼콜 하듯 커튼이 내려왔다가 싹 올라가니까 장면이 바뀌어버린 거야. 막이 내렸다 올라가는 건 일생 중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 외국 여행을 한다든지 수술했다 마취해서 깨어난다든지. 그런데 일상에서 유일하게 겪을 수 있는 게 간밤에 내린 눈이라네. 잠자는 사이 세상이 바뀐 거지. 보통 쿠데타가 밤에 일어나잖아. 자고 일어났더니 탱크가 한강을 넘어 세상이 싹 달라진 거야. 밤에 내린 첫눈이 그래. 쿠데타야. 오래 권력을 누리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쿠데타. 오래 있어봐. 눈 녹으면 지옥이지. 그거 사라지니까 그만큼 좋은 거야. 아름다운 쿠데타. 맞습니다. 아름다운 쿠데타네요. 어제 보던 지붕, 어제 보던 길거리, 어제 보던 논밭이 하얀 바다처럼 변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찬란한가. 눈 뜨면 달라진 세상. 그런 경이로움을 문학에서는 낯설게 하기 라고 한다네. 그런 면에서 눈과 비는 느낌이 아주 달라. 비는 소리가 나잖아. 밤새 비 내리면 들창에 사납게 들이치거든. 비에는 경의가 없어. 그런데 눈은 고요하지. 고요한데 힘이 세. 그거 아나? 서양 사람은 눈을 소리로 표현하라고 하면 빗자루로 쓰는 소리를 내. 한국 사람은 한방눈이 펑펑 내린다고 하거든? 소리가 없어. 펑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얼마나 낭만적인가. 어제 눈 왔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문 열어보니까 눈이 왔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지. 눈 왔다. 그래? 정말? 하고 문을 여는 거야. 가끔 거짓말을 하거든. 우리가. 어떤 드라마가 눈처럼 세상 바뀌는 걸 한순간에 보여주겠나. 멀리 북악산에 희끗희끗 남은 눈을 내다보며 그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이 생에서 볼 마지막 눈인 것처럼 그 경이로움을 눈에 모두 담아가려는 듯. 봄, 여름, 가을, 겨울 진달래가 피고 단풍이 지고 눈이 내리는 것 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골에서 나는 자랐네.
자연의 변화가 가장 큰 볼거리였지. 죽음을 앞둔 요즘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눈이 내리면 더욱 어릴 적 환희에 가득 찬다네.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 바깥 창문보다 텔레비전 창문을 더 많이 보고 살잖나. 옛날엔 창문 열면 바깥에 들어찬 겨울이 들어왔는데 이젠 인터넷 윈도우 창 열면 클릭 한 번으로 디지털 별 세계가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밤사이 내린 눈이 더 별스럽게 좋았던 거야. 축복처럼 느껴졌어. 날리는 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리는 건 송화가루가 좋았네. 집 앞 큰 소나무에서 송화가루가 날리면 세상이 노랗게 변하거든. 온 세상이 노랗게 수채화 속 풍경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인간은 절대 바람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송화가루를 통해 바람을 보는 거야. 하늘 전체에 노란 가루들이 움직이거든. 신비하지. 밤사이에 내린 눈과 송화가루 날리던 풍경을 더듬으며 그는 행복한 신음을 내뱉었다. 줄어드는 그의 몸 안에서 홀로그램처럼 영상이 흩뿌려지는 것 같았다. 눈가루와 송화가루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서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나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선생님, 만약 환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환생? 부활? 나는 그런 걸 아직 몰라. 기독교인이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nothing이야.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이만큼 절실할까? 끝이라고 생각하니 절실한 거야. 그래서 나는 환생이나 부활도 삶의 양식으로 생각한다네. 내가 죽음 이유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일관되게 메멘토 모리를 얘기했겠나? 앞뒤가 안 맞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글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눈물 한 방울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눈물 한 방울을 생각하다 보니 웃음 한 모금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하,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네. 짐승 중에는 웃는 짐승이 없어. 가끔 나무늘보가 스마일 배지처럼 웃는 표정을 짓지. 정말 웃을지도 몰라. 늘보가 나무에서 바삐 돌아다니는 인간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하루에 몇 센티미터 움직이는 놈이고 그 안에 모든 세계를 안고 있는 놈인데 똥 눌 때만 내려오거든. 똥 누기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새끼 낳는 놈들도 있어. 너무 재밌지. 그래서 말이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은 한 방울인데 웃음은 계량이 안 되나요? 눈물 한 방울이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거야. 머금은 거잖아. 미소, 폭소, 농담, 유머 가르치면 선생님은 웃음을 적재적소에 꽂아 넣으셨어요. 뇌 속에서 기발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얼굴에 웃음부터 번지시죠. 하하. 나는 센티멘탈한 글을 많이 썼어. 그 안에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지. 우프다는 말 참 기가 막혀.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웃음도 있다네. 동일한 거야. 눈물과 웃음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잖아. 기쁠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는 그게 인간이라네. 화가 날 때도 웃어. 버스 와서 막 타려는데 부르릉 떠나면 허탈하잖아. 그때 보라고 씩 웃어. 한숨 대신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거죠. 멋쩍어서 그래. 웃음이 얼마나 웃긴 줄 아나? 웃음이 얼마나 웃기는데요? 길 지나가는 사람 관찰해봐. 혼자 지나가는 사람은 웃지 않아. 다 심각하게 가지. 혼자 지나가면서 웃는 놈은 미쳤다고 다 쳐다보잖아.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면 다 웃고 지나가. 짝지어가는 사람들 얼굴엔 다 미소가 있어. 관찰해보라고. 웃음은 사회적인 제스처야.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머는 미학이야. 아이러니, 패러독스로서의 웃음. 어기여차 할 때 어기는 힘을 주고 여차에는 힘을 빼거든. 여에서 쉬는 거지. 웃음의 역할이 그렇다네.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어릿깡대 같은 거야. 그래서 사는 게 다 희비극이야. 그러면 힘을 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평생 역동적으로 머리도 쓰고 감정도 쓰고 사셨는데 혹시 몸도 좀 쓰셨나요? 춤은 춰본 적 있으세요? 나는 춤을 안 춰. 사교 댄스 같은 거 해본 적 없다네. 그럴 시간도 없었고 파트너도 없었고 춤춰본 적도 없어. 한 번도 없지. 한 번도요? 몸을 쓸 기회가 없으셨군요.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
머리 쓰는 즐거움에 올인하셨군요. 내가 어디 가서 춤을 추겠나. 춤출 데가 없잖아. 댄스홀이나 마당 같은데 사람 몰려있는 걸 싫어해. 거기서 끼어 춤출 이유가 없었어.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없으세요? 없어. 대신 춤에 대해서는 썼지. 막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춤을 춘 적은 없지만 춤을 쓴 적은 있으시죠. 한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인생은 춤이라고들 해요. 자기만의 바이브, 리듬으로 살자는 거죠. 목적이 있으면 걷는 게 되고 목적이 없으면 춤이 되는 거라네. 걷는 것은 산문이고 춤추는 것은 시지. 인생을 춤으로 보면 자족할 수 있어. 목적이 자기 안에 있거든. 일상이 수단이 아니고 일상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춤이라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고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춤이 된다네. 지금 이 순간에 불꽃인 거죠. 선생님과의 대화를 저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스트 댄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황홀의 치에 나는 대놓고 우픈 얼굴이 되어버렸다. 네, 이렇게 7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장 8장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이라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저희가 150쪽 가까이를 읽었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